우복이라는 이름의 이소는 평소와 달리 필사적으로 울며 할아버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으로 돌아가려 하면 재빨리 몸을 움직여 그쪽도 차단했어요. 마치 절대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상한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혼자 멀리 나가려 할 때마다 우복이는 어김없이 나타나 적극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대체 이 소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30년 전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저녁, 밥상 앞에 앉은 14살 동혁이의 작은 손이 젓가락을 놓치는 소리가 났다. 떨어진 나물 한 점을 다시 집어 올리는 아이를 보며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아, 떨어뜨린 걸 다시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목소리는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동혁이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죠. 아이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는 굶어도 그런 건 안 먹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동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겠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걸 헤아릴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헤아리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오래된 기억도 떠올랐어요. 동혁이가 아직 어렸을 때 6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아버지, 화장실이 무서워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겨우 잠이 든 참이었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깨우다니.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남자가 그까짓 것도 무섭다고 하느냐. 혼자 가거라. 아이의 작은 얼굴에 드리워진 무서움을 보면서도 나는 냉정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혁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고는 혼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뒤로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우연히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훌쩍임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혁이가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소리였죠. 그때 가슴 한편이 찔리는 듯 했지만 나는 모른 척했어요. 아이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나는 동혁이에게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칭찬은 아이를 나약하게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늘 더 잘할 수 있다며 부족한 점만 지적했죠. 동혁이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하던 눈이 나중엔 원망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체념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이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젓가락질 실수로 호통을 친 그날 밤, 동혁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나는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을 듣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설마 정말로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새벽녘 동혁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동혁이의 어깨가 이상하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아이가 정말로 떠나는 거구나 싶었죠. 동혁아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 아들은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후회했고 밤마다 동혁이의 어린 얼굴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어요. 만약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아이를 안아주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동혁이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서에 신고했죠. 가출 신고를 내고 수소문을 부탁했지만 16살이 넘은 아이는 성인 취급을 받는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곳곳을 헤매며 동혁이를 찾아다녔어요.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같은 큰 역들마다 가서 아이들에게 동혁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고시원가, 여인숙가를 뒤져보기도 했죠. 때로는 뒷골목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몇 년 후에는 흥신소에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며 전문가들에게 맡겼죠. 그들은 처음에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사람 못 찾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촉하며 찾아가니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선생님, 사실 저희가 아드님을 찾긴 했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언제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아드님께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네요. 잘 살고 계시니까 찾지 말아달라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버지인 나를 거부한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흥신소 사람은 미안한 듯 덧붙였죠. 많이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도 잘하시고 가정도 꾸리셨더군요. 동혁이가 가정을 꾸렸다는 말에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어른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자식을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동혁이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찾아가는 것도 이기적인 일 같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나는 80살이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집은 점점 더 적막해졌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고 기침도 자주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 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죽느니 차라리 하는 생각 말입니다. 동혁이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테고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5년 전 봄날 내 인생의 작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대문 앞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음매하는 소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니
누런 털을 가진 암소 한 마리가 서 있더군요. 이 소가 어디서 온 거지? 소는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영락없이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에 걸린 이름표를 보니 우복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복이라. 복 많이 받으라는 뜻인가? 나는 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생명체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우복이는 내 손길을 받으며 편안한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 마을 이장님께 연락했더니 며칠 전부터 소를 잃어버렸다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정작 그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우복이 맞네요. 고맙습니다. 주인이 우복이를 데려가려 하는데 우복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 뒤로 숨더군요. 이상하네요. 평소에 이렇게 고집 부리는 소가 아닌데 주인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몇 번 끌어당겨 봐도 우복이는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주인이 포기하고 말했죠. 혹시 할아버지가 키우실 수 있으시면. 어차피 나이도 많아서 우유도 별로 안 나오고 송아지도 더 못 낳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복이는 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살 생명체가 생긴 셈이었죠. 우복이는 마당 한편에 자리를 잡고 나는 건초와 여물을 구해다 먹였어요. 신기하게도 우복이가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복이가 음매하고 인사를 해주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복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나는 이 소가 보통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소들과 달리 우복이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처음 그 이상한 행동을 본 건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려고 했어요. 요즘 들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뒷산에 혼자 올라가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었죠. 사실은 그보다 더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우복이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더군요. 우복아, 비켜라. 아저씨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하지만 우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버티고 서서 나를 막았어요.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안 돼, 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상한 소네.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우복이를 밀어내려 했지만 소의 힘은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우복이는 점점 더 안간힘을 쓰며 나를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 하면 재빨리 몸을 움직여 그쪽도 막더군요. 아이고, 이 고집쟁이 소 때문에 못 나가겠네. 결국 나는 그날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우복이는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우복이가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특히 내가 혼자 먼 곳으로 가려 할 때마다 우복이는 어김없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점 그 행동에 묘한 애정이 생겼어요. 우복이도 내가 걱정되나 보다. 마을 사람들도 우복이의 이상한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석봉이 형, 그 소가 형을 많이 아끼나 보네. 주인 따라다니는 개는 봤어도 주인 막아서는 소는 처음 봐. 그러게 말입니다. 신기한 소예요.
슈퍼 앞에서 만난 박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소도 영물이라는데 우복이가 석봉이네를 지키는 거 아닐까? 동물들은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 그런 말들을 들으며 나는 우복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 소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 나는 또다시 그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동혁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중얼거리며 외투를 입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어디로 가려는 건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우복이가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씨인데도 마당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음매에 우복이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애걸하는 것 같은 간절한 소리였어요. 그리고는 내 앞을 막아서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우복아, 추운데 왜 밖에 있어? 들어가서 쉬어. 하지만 우복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큰 머리를 내 가슴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낮은 소리로 울었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복이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혹시 눈물인가? 소가 눈물을 흘릴 리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복이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복아, 너 혹시... 나는 우복이의 목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내 마음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오늘은 안 나가마. 내가 그렇게 말하자 우복이는 비로소 안도하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우복이를 생각했습니다. 이 소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 내가 위험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나타나서 막아서는 게 우연일까? 문득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때로는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알고 있지. 혹시 우복이가 내 마음 속 깊은 상처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우복이만은 나를 걱정해 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복이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적극적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 앞길을 막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거의 경호원 수준이 되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 따라다니며 혹시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했습니다. 특히 강변이나 다리 근처로 가려 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산책 삼아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다리로 향했습니다. 별다른 생각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자꾸 그런 곳이 눈에 띄었거든요.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드르르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우복이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복아, 너도 산책하려고? 하지만 우복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다리에 가까워질수록 우복이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다리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복이가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들어 길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음매에, 음매에.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울며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절대 안 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우보가 왜 그러니? 그냥 다리 좀 구경하고 올 텐데. 하지만 우보기는 더욱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심지어 내가 옆으로 돌아서려 하자 재빨리 몸을 움직여 그쪽도 막았어요. 나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오늘은 안 감아. 그제서야 우보기가 진정하며 내 뒤를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우보기는 내 곁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농협에서 만난 정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석봉이 형네 소가 정말 특별하구만. 주인을 그렇게 지키는 소는 처음 봐.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어딜 가든 따라다녀요. 슈퍼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보기가 석봉인의 운명을 바꿔준 건 아닐까. 동물들이 때로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안다고 하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우보기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 소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고 있을 때였어요. 동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또다시 그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혁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고 있는데 우보기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평소에는 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가까이 왔을까 싶었습니다. 음메. 우보기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나는 창문을 열고 우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보가, 너는 아저씨 마음을 다 아는구나. 우보기는 내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우보기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보기의 행동에는 또 다른 패턴이 생겼습니다. 내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울음소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른이신 최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90을 넘기신 분으로 평생 농사를 지으며 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아온 분이셨어요. 석봉아, 우보기 말인데. 최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가 평범한 소가 아닌 것 같네. 내가 평생 소를 키워봤지만 저렇게 주인을 생각하는 소는 못 봤어. 그런가요? 동물들도 전생이 있다고 하지 않나. 혹시 우보기가 자네와 깊은 인연이 있는 건 아닐까? 최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전생, 깊은 인연, 그런 걸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우보기의 행동을 보면 정말 그런 게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특히 자네가 위험한 생각을 할 때 나타난다고 했지. 그건 우연이 아닐 거야. 우보기가 자네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마당으로 나가 우보기를 찾았습니다. 소는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보가, 너 정말 특별한 소구나. 내가 다가가자 우보기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사랑, 걱정,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감정? 고마워, 우보가. 내가 있어서 아저씨가 많이 좋아졌어. 우보기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 소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해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마을 전체가 하얀 담요로 덮인 것 같았어요. 추운 날씨 탓인지 몸도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자주 나고 무릎 아픈 것도 심해졌죠.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동혁이를 떠나보낸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동혁이의 44번째 생일이 다가오는 날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아들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상을 차려놓곤 했는데 올해는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동혁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니. 혼자 중얼거리며 방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동혁이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테고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텐데. 그 순간 마음속에 어둡고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외투를 입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그냥 집을 나서고 싶었어요.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현관 문고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음매에, 음매에. 우복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절박하고 간절한 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우복이가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복아, 비켜. 아저씨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하지만 우복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단단히 버티고 서서 나를 막았습니다. 눈빛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같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비켜달라고. 왜 자꾸 막는 거야? 나는 짜증을 내며 우복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복이는 더욱 완강하게 버텼어요. 심지어 내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 하면 재빨리 몸을 움직여서 그쪽도 막았습니다. 음매에, 음매에. 우복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소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우복아, 너 혹시. 그때 우복이가 갑자기 내게 다가와 큰 머리를 내 가슴에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가지마, 제발 가지 마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우복이의 눈에서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소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분명히 우복이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우복아, 너 우는 거야? 나는 우복이의 목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복이가 더욱 세게 내 가슴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혼자 두지 마, 나를 혼자 두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사라지면 우복이는 어떻게 될까? 이 소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미안해, 우복아. 아저씨가 너를 생각 안 하고 그랬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우복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안 나가마. 우복이가 걱정하니까.
그제서야 우복이가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복이는 내가 문을 닫을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우복이가 집 쪽을 향해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생각했어요. 우복이가 보여준 그 절절한 사랑과 걱정을.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우복이만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동혁이도 어렸을 때 저랬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어디 멀리 가면 걱정했을 텐데 나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했었구나. 그해 봄이 되자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년 만에 김석봉 할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동혁이가 정말 돌아온다고? 소문의 진원지는 우체국이었어요. 동혁이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직접 가져다 주셨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 봉투를 제대로 뜯을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께 오랜만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동혁 올리. 짧은 편지였지만 그 몇 줄의 글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니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기쁜 건 당연했지만 두려운 이유도 있었습니다. 동혁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흘러 마음이 누그러졌을까? 편지를 받은 날부터 나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동혁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복이도 내 들뜬 기분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어요.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당에서 우복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키가 훌쩍 크고 어깨도 넓어진 어른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내 아들 동혁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44살이 된 동혁이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어요. 어린 시절의 앙칠진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동혁아, 정말 너구나.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동혁이도 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어색함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그때 우복이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꼬리를 크게 흔들며 동혁이에게 다가가더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이소가. 동혁이가 우복이를 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복이는 동혁이 주위를 돌며 계속해서 기쁨을 표현했어요. 신기하네요. 처음 보는 소인데 이렇게 반기다니. 우복이라고 해. 5년 전부터 우리 집에 살고 있어. 동혁이가 우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우복이가 더욱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인데도 어색함이 컸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동혁아, 아버지가. 아버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동혁이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따뜻하게 해주지 않을까? 왜 항상 혼내기만 할까 하고 내 가슴이 찔렸습니다. 역시 동혁이는 큰 상처를 받았구나. 집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은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제 친구들 아버지는 다들 자상하고 따뜻한데 우리 아버지만 왜 저렇게 차갑고 무서울까 싶었죠. 동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접 아버지가 되어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동혁아,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올해 12살이에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어요. 아버지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동혁이의 목소리에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들에게 따뜻하게만 대해주려고 했어요.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가 되려고 했죠. 하지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결국 엄하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간 마당에서 우복이가 음매하고 울었어요. 마치 동혁이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엄하게 하셨다는 걸. 그냥 무관심했다면 혼낼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져 있다니. 물론 지금도 서운한 부분들은 있어요.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등을 한번 토닥여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셨다는 걸. 동혁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버지. 그냥 편지 한 통 없이 사라져 버려서.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아니야, 동혁아. 너를 그렇게 내몰아서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간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 오해와 이해를 천천히 풀어내면서요. 동혁이는 건설업을 해서 꽤 성공했다고 했어요. 아내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내 손자가 있다니.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올게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라고 해야죠. 그래, 꼭 그래라. 손자를 빨리 보고 싶구나. 해가 지면서 동혁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아쉽지만 첫 만남이니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로. 동혁이가 인사하며 차에 오르는데 우복이가 갑자기 달려가서 차 옆에 섰어요. 마치 또 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며 나는 우복이와 함께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아들과 만났다는 게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우복아, 고마워. 내가 아버지를 지켜줘서 동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우복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혁이는 약속대로 자주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오더니 몇 번째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며느리도 참 좋은 사람이었고 손자 민준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12살 민준이는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조금 어색해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특히 우복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복이가 정말 신기해요.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우복이는 영리한 소거든.
민준이가 우복이와 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0년 전 어린 동혁이가 떠올랐거든요. 만약 그때 내가 좀 더 따뜻했다면 동혁이도 이렇게 밝게 웃으며 자랐을 텐데.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동혁이가 아직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나 봐요. 민준아,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단다.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어. 정말요? 그럼 왜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안 만났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동혁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아빠를 너무 엄하게 키웠거든. 그래서 아빠가 서운해했을 거야. 엄하게요? 어떻게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네.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그럼 아빠도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동혁이가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아빠는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키울 거야. 내가 잘했을 때는 많이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만 적당히 혼낼 거야. 다행이에요. 민준이의 밝은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내가 동혁이에게 그런 따뜻함을 주지 못했구나. 저녁을 먹고 나서 동혁이와 둘이 마당에 나가 우보기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전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동혁이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직도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남아 있어요. 가끔 민준이를 키우다 보면 이럴 때 아버지는 나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동혁아.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알거든요. 동혁이가 우보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동혁이의 솔직함이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동혁아. 아버지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민준이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아해요. 저도 이제는 아버지가 곁에 계셔서 든든해요. 며느리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친아버지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몸 관리 잘하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러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 손자 보려면 건강해야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져 갔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고, 동혁이가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복이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고, 특히 민준이와 노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우복이와 둘이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우복아, 내 덕분에 아저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 아들도 다시 만나고 손자도 생기고. 우복이는 조용히 내 곁에 누워 있으면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저씨를 지켜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만약 내가 없었다면 아저씨는 동혁이를 다시 못 봤을 거야. 그때 우복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 역할을 다 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우복아. 정말 고마워.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복이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들은 시간이 천천히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복이는 여전히 내 곁을 지키며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누런 털과 따뜻한 체온,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정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우복이의 따뜻한 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